내가 대학을 다니던 무렵 삼촌이 실종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삼촌은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고 살던 아파트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파트 방을 남겨두었지만 결국 반년 정도가 지나서야 가족들은 삼촌의 방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삼촌의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던 이들은 그 지역에 대학을 다니던 나와 내 친척 동생뿐이었기에 우리들이 그 방 정리를 도맡게 되었다. 물론 두둑히 용돈을 챙겨주겠다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때는 4월 초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봄 날씨와 다른 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친척 동생과 나는 삼촌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다.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산 중턱, 산기슭 같은 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였다. 정확히는 아파트가 있고 그 뒤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산이 있는 곳이었다. 챙겨온 여분의 키로 삼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와 동생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다. 현관문 정면으로는 거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실 정면에는 산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큰 창문이 나 있었고 창문 너머에는 의자나 테이블을 넣고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 확장된 베란다 공간이 있었다. 바로 그 거실이 이상했다. 보통 안방에 있어야 할 침대와 옷장이 거실 창문에 놓여 있었다. 그 창문 전체를 모두 가리는 방향으로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위로는 옷장과 잡동사니들을 쌓아 창문을 대부분 가려놓은 상태였다. 침대도 쓰지 못하고 창문도 열 수 없고 일부러 공사를 해 확장시킨 듯한 베란다 공간도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가구를 배치한 것일까? 의아해하면서 동생과 방을 더 둘러보았다. 그리고 거실처럼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다. 세면대에는 거울이 없었다. 분명 거울이 있었던 틀이나 실리콘 자국은 남아있지만 거울을 깨트린 것인지 일부러 뗀 것인지 어쨌든 거울이 없었다. 욕실 환풍구와 창문은 청테이프로 덕지덕지 막혀 있었고 안방은 온통 접착제와 테이프로 모든 틈이 막혀 있었다.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섬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애초에 삼촌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다. 예전부터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행동도 보였었고 무엇보다 이미 실종된 사람의 집이었으니까 우리는 이상한 기분을 뒤로하고 방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쓰레기와 본가로 보낼 물품들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파트는 꽤 외진 곳이라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렸기에 오늘은 이만하자 싶은 생각이 들 무렵 갑자기
동생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화들짝 놀라보니 침대 위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이 무너져 있었다. 원래부터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어 동생에게 다가갔다. 아니 형, 저거 누가 창문 쪽에서 민 것처럼 갑자기 무너졌다니까? 말도 안 된다고 동생에게 말하며 나는 무너진 짐들 사이로 창문 쪽을 들여다봤다. 창문 바깥쪽으로는 매우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틈새 사이로 부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부적은 거실에 있는 침대처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다. 석양이 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노란 부적에 비친 햇빛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동생이 무너진 짐 속에서 스마트폰을 찾았다. 삼촌의 것으로 보였다. 삼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늘 챙겨 다니던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전원을 켜보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뭐야? 문자? 근데 이거 번호가 삼촌 핸드폰 번호인데? 보낸 사람의 번호는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 삼촌의 전화번호였다. 삼촌이 스스로 문자를 보냈다고? 근데 왜 우리가 핸드폰을 켰을 때야 그 알림음이 울려대는 것일까? 메시지의 내용은 한두 줄의 짧은 문장들이었다. 그것도 수십 통의 문자들. 몇 초 동안 연달아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었다. 뒤쪽 산에 무언가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쪽으로 온다. 저녁에 온다. 아침에 돌아간다. 눈이 마주쳤다. 거울 너머에서 보였다. 환풍구에서 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현관문 꼬리가 덜컹거린다. 들어오려고 한다. 엿본다. 모두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알림음. 그곳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왔다. 그것을 보자마자 덜컹덜컹 문을 흔드는 소리가 창문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스르르 그 창문이 열리고 있었다. 끈적하고 미지근한, 이상하게 질척하면서 비릿한 공기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다. 그 창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느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나와 동생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아파트에서 도망쳤다. 물론 그 후에도 동생과 나는 아파트 정리를 계속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자 가족들이 용돈의 액수를 2배로 올렸으니까. 대학생이던 우리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우리는
밝은 낮에만 정리를 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철수하는 방식으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짜 행동하였다. 시간은 몇 배로 걸렸지만 나와 동생은 그 불쾌하고 섬뜩한 경험을 다시 한번 겪어보고 싶지 않았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날, 나와 동생은 창문에 붙인 커튼과 부적을 떼어냈다. 그리고 우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산이 생각보다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를 타고 볼 때는 그리 높지도 않은 산인데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삼촌의 방에서 보는 그 산은 창문을 가득 채워 마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풍겼다. 그 거대함에 숨조차 막힐 정도로 삼촌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말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산은 기백산이라고 불리는 산으로 옛날부터 인근 주민들이 사라져 산에 잡아먹혔다는 소문이 돌던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산이라고 한다. 산 정상 부근과 중턱 어딘가에는 제를 올리던 신당과 장승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잊혀진 전통이라고 하며 그 산에서 대체 무엇을 향해 제를 올렸던 것인지, 왜 잊혀지게 된 것인지도 이제는 분명하지 않다. 그저 삼촌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